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네, 오늘도 작가 이기희의 자서전 에세이 여왕이 아니면 집시처럼 중에서 110페이지 마지막 겨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겨울을 견뎌내기가 정말 어려웠다.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터널 같았다. 얼마나 암이 무서운 병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이토록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말려 죽이는 병이라고는 짐작조차 못했다. 지난날까지 리사와 함께 캠프장에서 별을 바라보며 하나, 둘, 셋 자상하게 숫자를 가르쳐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중환자가 되었다. 퇴원하고 며칠이 지나자 첫 증상이 나타났다. 목이 쉬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얘기를 조금 하고 나면 말소리 대신 쇳소리가 나면서 무척 힘들어했다. 그래도 제임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팝콘을 튀겨 호수로 나갔다. 하지만 3개월 동안 평소처럼 행복하게 보내기를 원했던 제임스의 기도는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매일매일 제임스는 눈에 띄게 약해져 갔다. 마치 높이 쌓아 올린 나무 블록 탑을 밑동에서 무자비하게 빼내는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다. 제임스는 검정색 바인더에 묶인 노트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첫 장을 펼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기희에게 내가 죽거든 놀라지 말고 우선 이 전화번호로 전화할 것. 그러면 육군에서 사람이 나와 장례와 모든 절차를 도와줄 것임. 장례는 군대식으로 치르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도록. 장지는 공군 묘지로 할 것. 꽃이나 호화스런 관을 사는데 부디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변호사에게 이미 유언장과 재산 관리를 맡겨두었으니 우리 가족 중 누구라도 딴소리를 하면 변호사와 상의할 것. 다음 페이지부터는 모든 일을 혼자서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잘 보관하면서 참고할 것. 보험금과 재산을 합치면 리사와 단란하게 살 돈이 되니까 걱정 말고 절대로 울지 말 것. 내가 없어도 좋은 사람 만나 다시 행복하길 바래. 죽어서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제임스가. 노트에 적힌 날짜를 보니 내가 병원에 가서 암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작성해 놓은 것이었다. 제임스는 자신의 죽음을 안 그 순간부터 이렇게 내게 줄 마지막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답게 모든 글씨를 또박또박 정자로, 그것도 대문자로 써놓은 노트였다. 제임스가 내게 남긴 마지막 노트는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아내와 딸을 위한 가슴 아픈 배려였다. 노트의 다음 장에는 재산 목록을 비롯해 자신의 월급,
우리 집 대출금, 보험, 적금 내역 등을 적어 있었다. 돈을 보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또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누구를 어떻게 만나 돈을 받아내고 갚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때껏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매월 얼마씩 집값을 내야 하는지, 쓰레기차가 무슨 요일에 오는지, 수도세와 전기세가 얼마인지, 또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도통 모르고 지냈다. 운전을 했지만 가솔린 탱크가 4분의 1 이상 내려가기 전에 항상 제임스가 내 차를 몰고 나가 기름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한 번도 내 손으로 직접 해본 적이 없었다. 학교에 갈 때는 미리 시간표를 점검해주고 혹시 강의실을 못 찾을까봐 건물 도면을 그려 운전석 옆에 놓아주곤 했다.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노트를 준비하며 고통스러워했을 제임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노트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오븐 사용법, 마이크로웨이브 사용법, 빨래 건조기 사용법, 경보기 배터리 교체하는 법, 차고 문이 고장났을 때 전화하는 곳, 지붕 고쳐주는 곳, 벽난로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야 화재의 위험이 없고, 창틀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어떤 색깔 마개를 써야 하는지, 화장실이 고장나면 누굴 불러야 하는지 등등 이 노트를 작성하느라 자신의 죽음을 안 그 순간부터 내게 알리기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하게 집 앞 안팎을 왔다 갔다 했던 것이다. 제임스는 아마추어 사진가라 여러 개의 카메라와 특수 렌즈를 비롯해 다양한 장비들을 갖고 있었다. 노트 뒤쪽에 보니 카메라, 장비 사용법이 부록처럼 덧붙여 있었다. 리사나 내가 원하면 사용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도 좋다고 쓰여 있었다. 제임스가 수집했던 32정의 권총은 안전함에 보관해 두었는데 그것을 여는 암호와 함께 내가 갖고 있기 무서우면 가까운 군부대에 기증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유언이라 하기엔 너무 슬펐고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기록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했다. 하지만 노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다. 상황은 절박하게 돌아갔다. 퇴원 일주일 후부터 의사가 말한 대로 약물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목 주변이 온통 검은색으로 타 있어서 아프냐고 물어보는 것조차 민망했다. 제임스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그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면 항상 눈빛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루가 1년처럼, 1시간이 한 달처럼 느껴지는 길고도 힘든 나날이었다.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2주 후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암세포가 너무 커져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한 달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석 달 동안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약속은 깨졌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도 누구를 붙잡고 불평할 만한 여유도 없었다. 종양을 제거하고 암세포가 퍼진 식도를 잘라냈다. 제임스는 완전히 지쳐버렸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에다 귀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수술 후 제임스라는 말을 그대로 할 수가 없어 메모지에 글을 썼다. 그가 나를 손짓해 부르더니 이렇게 써서 보여주었다. 미안하지만 집에 데려다 주지 않겠어?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당신이랑 리사와 지내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당신을 사랑하는 제임스.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는데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두려웠지만 그가 원하는 일이었기에 우리가 행복할 때 축복의 집이라 믿었던 그곳으로 제임스를 옮겼다. 일주일 전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갈 때는 쉰 목소리 남아 내 옆에 앉아 농담도 주고받았었는데 지금은 산송장이 다 되어 산소호흡기를 낀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만약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남은 날들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다. 암 환자나 그 가족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에서 호스피스가 와서 환자용 침대, 산소호흡기, 링거 꽂는 기계 등을 들여놓아 주니 제임스의 서재가 갑자기 병원 응급실처럼 변했다. 제임스는 수술 부위가 아물었는데도 벌써 산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생명의 기운이 감지되지 않았다. 체중도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부축을 해주려고 하면 끝내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임스는 링거만으로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의사는 제임스가 식도로 음식물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위에 구멍을 뚫어 호스로 직접 음식물을 넣어줄 수 있도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다. 제임스는 그렇게 싫어하던 병원으로 또다시 옮겨졌다. 위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끼우는 수술을 했다. 의사는 더 이상 약물 투여와 방사선 치료는 권하지 않았다. 그 어떤 치료도 기대할 수가 없는 듯했다.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호스로 영양식과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의사는 나 혼자 제임스를 돌볼 수 없으니 호스피스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다. 주사바늘만 봐도
즐겁하던 내가 점점 능숙한 간호사가 되어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닦아주고 체온을 잰 다음 진통제를 분말로 만들어 물에 타서 고무호수에 넣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대로 하루에 6번씩 시간 맞춰 우유처럼 묽게 탄 영양식을 고무호수 속으로 집어넣었다. 제임스의 몸무게는 이미 반으로 줄어 있었다. 중간 키에 통통한 체격이던 그가 마른 나무 줄기처럼 바싹 말라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정신도 또렷했다. 그동안 제임스의 부모와 시누이, 조카들이 다녀갔다. 그들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의연한 모습으로 나를 위로하고 며칠씩 머물다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제임스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내 몫이었다면 그의 불행한 죽음도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할 내 몫이었다. 제임스는 하루하루 시간을 죽여갔고 시간은 제임스에게 남은 달력의 날짜를 하나씩 접어 강물에 흘려보냈다. 의사가 약속한 석 달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마침내 제임스는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간호사는 내 손을 붙잡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간호사가 말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제임스를 바라보고 있는 일은 내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강하고 인내심 많고 지혜롭던 그의 영혼도 육신이 메말라가고 마른 등골처럼 뒤틀어가자 점차 소멸되기 시작했다. 고통이 견딜 수 없이 심해지면 진통제를 투여하는 사이에도 손을 휘저으며 눈을 부릅뜨고 진통제를 더 달라고 고무호수를 마구 흔들어댔다. 기억하기조차 끔찍하고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나와 함께 지켜보던 이웃의 친한 친구 앤이 말했다. 제임스가 떠나기 전에 정을 떼고 가려는 거야. 자기를 잊게 하려고 말이야. 정을 남기고 가면 내가 너무 외로워할 테니까. 그게 제임스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 겨울이 점점 깊어갔다. 한 줄기 가느다란 생명의 빛만이 고무호수와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마지막 잎새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나는 직감했다. 그동안 리사는 엄마 곁에서 얌전하게 아빠 시중을 들었다. 리사가 이 모든 일을 잘 모른다는 것이 고마웠다. 아빠와 함께 팝콘을 튀겨 오리에게 가지 못하는 걸 슬퍼했지만 아빠가 나으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리사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 리사의 믿음이 가슴 아팠다. 리사 같은 아이들은 고통이나 슬픔, 불행이나 죽음,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제임스가 투병하는 3개월 동안 이웃들이 내게 베풀어준 도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번갈아가며 순번을 정하여 리사를 돌보고 스쿨버스에 태워주는 등 아이를 제 자식처럼 챙겨주었다. 동네 남자들은 쓰레기차가 오는 날이면 차고 앞에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잔디를 깎아주었다. 하지만 그들도 나의 슬픔이나 고통까지는 덜어주지 못했다. 오직 나 혼자 삼키고 인내해야 했다. 병문안 오는 사람에겐 될 수 있으면 덜 고통스러워 보이도록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려 애썼다. 제임스에게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떠나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다. 그동안 가족들과 친지들이 여러 차례 다녀갔지만 한국에 계신 친정어머니는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시부모님은 걱정했던 것보다 제임스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시는 듯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가는 아들과 작별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노라 했다. 오히려 내가 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의 없이 나 홀로 남겨질 날들이 그저 깜깜하고 두렵기만 했다. 호스피스가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이웃에 사는 필리스에게 검정 드레스를 사달라고 부탁했다. 제임스의 부가는 곧 공군부대에 연락을 했고 곧이어 장례 의식을 맡아줄 중령이 정해졌다. 장의사가 찾아와 제임스가 숨을 거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호스피스 간호사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까 친구나 친지를 불러 함께 있으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출퇴근하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나 혼자 제임스의 죽음을 맞이할 때를 대비해야 했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죽은 자와 산 자는 무엇이 다른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떠나는 그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는지, 내가 리사에게 음식을 먹이거나 화장실에 가느라 그의 곁에 없을 때 혼자서 떠나버리면 미안해서 어떻게 하느냐 등등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희,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의 죽음을 지켜보게 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당신 편한 대로 하세요. 제임스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 곁을 떠날 겁니다. 당신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놀랄까봐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이 보지 않는 순간을 택해 소리 없이 떠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떠날 겁니다. 당신에게 가장 적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제임스는 호스피스의 말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아침에 깨어보니 의식이 없던 제임스가 눈을 뜨고는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 흔들리는 손놀림으로 종이에 리사라고 썼다. 리사는 지금 이웃집 애니 돌보고 있다니까 손짓을 하며 데려오라고 했다. 리사를 데려오자 가까이 불러 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듯 했다. 너무 지쳐 보여서 리사를 아래층으로 데려다 놓고 다시 그에게 갔다. 제임스가 종이에 글씨를 써서 보여주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런 다음 제임스는 길고 긴 잠 속으로 빠져들듯 혼수 상태로 돌아갔다. 제임스는 이미 2주째 폐렴 증세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혼수 상태를 들락날락 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진통제와 함께 항생제를 튜브에 넣었는데 밤에 간호사가 없을 때는 내가 시간 맞춰 넣어주었다.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임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간호사는 항생제가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항생제를 투여하면 약기운으로 폐렴 증상을 다스려 일주일 정도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는 시간이 멈출 때가 온 듯했다. 간호사가 다시 항생제 6알을 주면서 말했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항생제를 약을 더 넣어 주어도 되지만 이번엔 더 이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 항생제로 제임스의 투병 시간을 늘리는 것이 진정 그가 원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생제를 넣지 않으면 몇 시간 못 가서 폐렴균이 암세포를 삼켜버릴 것이고 그러면 지금처럼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평화롭게 떠날 것이다. 하지만 항생제를 넣으면 그의 몸은 다시 폐렴 병원체와 싸우면서 몇 시간이라도 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물론 그만큼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한다. 도대체 그 하루나 몇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서로의 눈물 한 방울 거두어 주지 못하는데 이별의 순간을 몇 분, 몇 시간 더 연장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갈등에 갈등을 거듭한 끝에 나는 제임스에게 약의 절반을 먹였다. 고통도 삶의 일부였고 괴로움의 순간도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별의 마지막 장이었다. 산소호흡기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다. 제임스는 살아 있었지만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밤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을 헤치고 비쳐들었다. 항생제를 투여할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는
출근한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항생제를 가져갔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더니 금방 달려왔다. 리사는 그 집 아이들과 함께 앤의 남편인 피터가 재우고 앤은 나와 함께 밤을 새겠다며 베개를 들고 왔다. 태양이 서서히 지고 있었다. 어둠은 순식간에 제임스의 생명을 덮쳤다. 그에게 마지막 영양식을 튜브에 넣어주고 산소호흡기를 확인한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잠시 앤과 얘기를 나누었다. 앤은 내 고통을 덜어주려는 듯 제임스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등등 제임스와의 행복했던 날들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다. 나는 지난 3개월 동안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통 속에서 벗어나 제임스와의 아름답고 즐거웠던 추억 여행에 젖어 마음이 따스해졌다. 그때였다. 2층에서 뭔가 알지 못하는 빛이 비치는 듯했다. 갑자기 가슴이 미었다. 재빨리 몸을 날려 그가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제임스는 책을 보듯 눈을 반쯤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가 막 숨을 거두었다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작별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고 그는 떠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